이제 이어서 한번 보죠. 계산 문제를 우리가 전에 했던 한 두 가지 계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계산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왜 해야 되냐면 이번에 학개론이 좀 어려웠어요. 이번 30회 시험이 역대적으로 어려웠어요. 30번 중에서 총 30번 시험 중에서 가장 학개론이 이상하게 나온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에 해당돼요. 이번 30회 학개론 시험 문제가. 근데 이제 합격한 사람들이 제법 있긴 하겠지만 이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당연히 어렵게 나와도 합격하겠지만 어렵게 합격한 사람들이 저한테 합격생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계산 문제를 못 풀었으면 저 떨어졌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른 건 아무리 어렵더라도 계산 문제를 연습을 했던 것 중에 이번에 9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그 계산 문제 3개를 못 풀었으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이 한두 개만 더 풀었어도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았을 거고, 저한테 배운 사람들 중에 계산 문제 두세 문제를 풀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계산 문제 9문제 중에서 4, 5문제는 그냥 우리가 연습한 대로 풀면 대부분이 다 풀려지는 문제예요.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래요. 아쉽게 떨어졌어요. 많이 모자라서 떨어졌지도 않았대요. 한두 개 모자랐대요. 그럼 계산 문제 풀었냐 그러면 계산 문제는 손대지 않았대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이 어렵더라도 계산 문제는 우리가 4문제 정도는 꼭 풀어놔야 돼요. 그건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연습만 하면 충분히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한다 안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연습해서 차차 내 걸로 만들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또 대답이 이제 정책론 가보죠. 정책론.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알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때까지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한 번에 조금 느낌이 좀 어렵더라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연습하면 될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돼요. 정책론. 정책이 뭐냐 그러면 이전에는 이제 시장론이에요. 우리가 1단원의 부동산에 대해서 배웠고 2단원의 경제론, 경제활동은 수요 공급이니까 수요 공급에 대해서 배우고 수요 공급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수요 법칙과 탄력성을 배웠어요. 또 경제활동의 정도라는 경기 변동도 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좀 잘 돌아갈 수 있게 개입을 하겠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을 뭐라 하냐면 정책이라 그래요. 정책론, 4단원의 정책론이에요.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가 뭐냐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경제적 기능이라는 건데 시장에 실패가 일어나더라.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실패하더라. 이 실패를 보완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문제를 좀 바로잡겠다. 두 번째, 그러면 시장에 문제가 없으면 정부는 개입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부는 시장에 무조건 개입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무조건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이 잘 돌아가더라도 정부는 사회적인 목표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 사회적 목표는 어떤 거냐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고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수요자, 공급자를 대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사거나 임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보살펴 줘야 돼요. 즉 사회적 목표라는 건 뭐냐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가 정책을 편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정치적 기능이라 그래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사회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개입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개입한다요. 그럼 지문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고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다 하더라도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안 한다? 개입한다. 정부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고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꼭 시장의 문제 때문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정부는 개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 풀 때 야, 이게 경제적 기능인지 정치적 기능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이 단어를 머릿속에 꼭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해야 돼. 이게 경제적 기능인지 이게 정치적 기능인지. 자, 근데 제가 첫 시간부터 자, 경제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는. 경제 활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경제 활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제 활동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 그래요?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개론에서는 이 단어가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연결되어서. 자, 경제 나오면 수요 공급을 얘기하고 경제 활동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나가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가격이 결정돼요.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경제 활동의 정도를 뭐라고 한다? 경기라 그래요. 경제 활동이 변하면서 경기가 변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나갔어요. 우리 학개론 시험에서는 경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요 공급과 시장에 같이 맞물려서 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뭘 찍어야 된다? 경제적 기능이에요. 시장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저소득층 같은 걸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뭔가 정부가 개입을 했다 그러면 이건 무슨 기능? 정치적 기능이에요. 그럼 잘 들어봐요. 정부가 사회 시장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경제적 기능이다. 맞아요, 틀려요? 공공임대주택은 누굴 위한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경제적 기능이 아니라 뭐다? 정치적 기능이다.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장이란 단어가 들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뭐냐라는 거. 자, 우리가 이 개념은 외워야 돼요. 자, 머릿속에 외우려고 지금 막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 실패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 그래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정상적으로 나눠지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 그래요. 자, 그러면 효율적이라는 말은 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시장에서는 서로 수요자 공급자가 있어서 가져가야 될 목도 있고 뭐 공간이나 다른 자원들도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가져가야 되는 잉여라고 생각해보죠. 목, 이윤이라고 생각하면 수요자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잉여가 있어요. 이것들을 잘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요. 독과점 같은 게 일어나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눠지긴 하는데 누군가는 많이 가져가고 누군가는 조금 가져가는 것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다.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이 실패했다. 시장 실패라 그래요. 자, 그럼 만약에 지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에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면 자원의 배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려요. 시장에서는 무조건 자원의 배분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즉 나눠 갖는데 잘 나눠 가져야 되는데 누군가는 많이 가져가고 누군가는 조금 가져가서 잘못된 배분이 나타나더라. 이걸 시장 실패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자원의 배분 기능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실패라는 건 뭐냐면 이 배분이 잘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많이 가져가고 누군가는 조금 가져가는 걸 시장 실패라 그래요. 자,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시장 실패는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되거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단어들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자원이 잘 나눠갖지 못하는 거구나. 정상적으로 나눠갖지 못하는 걸 시장 실패라 한다라는 거, 이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실패라는 말이 똑같이 쓰여져서 우리 시험에서 출제자가 좀 속여내기도 해요. 정부 실패라는 것도 있어요. 정부 실패는 정부가 뭔가 잘하려고 시장에 개입했는데 오히려 시장을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어지럽히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 정부도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 실패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때는 정부도 실패할 수 있더라. 시장 실패는 자원이 잘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무수히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학계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4가지를 뽑아요.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정 경쟁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단답형으로도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는 것. 1번의 외부 효과, 2번의 공공재, 3번 불안전 경쟁시장, 4번 비대칭성. 나머지 다른 걸 집어넣고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면 이 4개를 외워야 되겠죠. 자, 외울 때 암기 코드로 외공불비 이렇게 외울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지금 완벽히 다 외우진 않더라도 차차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니까.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외공불비예요. 외부 효과, 공공재,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자, 이 2개는 계속 제가 1교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첫 강의부터. 자, 정보가 이거 먼저 보죠. 비대칭이라는 것은 자,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를 하는데 공급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수요자는 정보를 조금 알고서 거래를 하면 얘는 득을 많이 보고 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원의 배분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정보가 대칭적이지 않더라. 자, 이건 부부연계 중에 무슨 성질 때문이다? 부부연계 중에 개별성 때문이죠. 부동산은 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보를 알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정보가 자꾸 숨겨져 있어서 비공개되어 있더라. 정보를 수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래요. 자, 그럼 누군가는 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니까 잘 효율적으로 나눠지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정 경쟁 시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독과점 시장이라 그러죠. 잘했어요. 네. 자, 독과점이라 그래요. 즉 독과점은 많이 나쁘고 불안전은 좀 덜 나쁘고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독과점이 곧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독과점이 나타나면 당연히 독점이나 과점하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역시 자원을 잘 못 나누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은 이제 외부 효과와 공공재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울 텐데 이게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차차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 외공불비가 있더라.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정 경쟁, 같은 말로 독과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개별성이 있더라.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 실패가 가장 중요해요. 자원의 배분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지 못한다?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걸 시장 실패라. 자, 정부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경제와 관련된 경제적 기능이라 하더라. 자,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은 외공불비, 이렇게 4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더라. 자, 그럼 이제 공공재에 대해서 배워보죠. 자, 공공재, 먼저 공공재를 배워보죠. 자, 공공재는 예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국방, 치안, 소방, 도로, 초등학교, 공영방송, 잘 보존된 산림, 공원이에요. 공원 또는 등대. 자, 이런 것들인데 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공공은 사회 구성원 다수를 공공이라 그래요. 여러 사람이 쓰는 재화다. 그래서 공공재예요. 이런 거 다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특징이 이 공공재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정부가 세금이나 기금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 그래요.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서 누군가 공급자가 만들지 않고 정부가 만드는 재화를 공공재라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공적 주체라고 하면 정부라는 말을 쓰는데 정부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쓸 수 있다 그랬죠. 누구? 지자체.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라고 나와도 이건 정부를 대변하는 거예요. 또 공기업을 뭐라 그래요? 공사라 그러죠. 이 공사라는 말이 나와도 이건 정부를 대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나 공사는 공적 주체로 표현되는 거. 자,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부나 지자체나 공사나. 자, 그런데 얘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뭔지 한번 볼게요. 비경합성이라는 게 있고 비배제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라서 출제자가 이 두 개의 단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많이 내요. 자, 중요한 건 경합하지 않는다요. 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경합이라는 건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는 성질이 있더라. 자, 배제시키지 못하는 성질이 있더라. 즉 제외시키는 걸 배제라 그래요. 자, 제외시키지 못하는 성질이 있더라. 자, 얘는 경쟁하지 않는 성질이다. 얘는 어떤 사람을 배제하지 못하냐면 돈을 안 내는 사람도 무료로 소비하는 사람도 이용하지 말라고 배제시킬 수 없는 성질을 비배제성이라 그래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에 대한 단어의 깊은 뜻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란 성질에 의해서 어찌어찌 하냐 이렇게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 단어 뜻이 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등대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이제 어촌 마을이 있는데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밤에 못 돌아와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야, 등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 만들자 했더니 좋아 다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각자 돈을 내자. 그래서 500만 원씩 각자 내. 그래서 모아가지고 등대를 만들자. 그래서 돈을 걷었어요. 걷어가지고 등대를 만들었어요. 제 그림은 좀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만들었어. 자, 그래서 A라는 사람, 임기원이라 해보죠. 누군지 알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참 선배님이셔라. 네, 박기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C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대요.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A는 돈을 냈어요. 잘 냈어요. B도 돈을 냈어요. 그래서 등대를 이용을 해요. 근데 나는 돈을 안 냈어요. 돈을 안 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열받겠죠. 야, 그래서 너 왜 돈 안 내고서 돈 좀 내 했어요. 나 돈 없어. 좀 봐줘. 이렇게 계속 버팅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임기원이 화를 내면서 나한테 야, 돈 내. 아니면 이용하지 마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이용해도 네가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야, 등대가 한 사람이 쓰나 100사람이 쓰나 1000사람이 쓰나 이 등대의 효용에 문제를 주지 않잖아.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할 필요 없잖아. 다 같이 소비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굳이 야, 나 돈 안 내고 한번 봐줘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럿이 써도 이 등대에 대한 효용이 아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 것을 비경합성이라 그래요.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동시에 소비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동시 소비성이라고도 하고 비경합성이라고도 해요. 어찌됐거나 열받아가지고 갖고 야, 그럼 너 이용하지 마 라고 나한테 결국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내가 다닐 때만 등대 꺼놔. 나 이용하지 않을 테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니면 등대 켜놓으려면 내 눈을 막고 다닐래 네가?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안 냈지만 얘가 나한테 이용하지 말라고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배제성이라 그래요. 자, 무료로 소비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돈을 안 낸 사람도 이용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재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다수가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하지 않아요. 이걸 비경합성. 돈을 안 냈지만 너 이용하지 말라고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걸 비배제성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성질이 있다라면 자, 이 현상을 보고서 옆마을에서 야, 우리도 죽으니까 등대 만들어야 되겠어. 회의를 거쳐서 만들래? 만들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돈을 내야지. 돈 내자.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내가 가르쳐줬어요. 야, 돈 안 내도 야, 이용하지 말라고 못해. 돈 안 내도 버팅기면 괜찮다. 그러면 아무도 돈을 안 내요. 그럼 등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사회에 꼭 필요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으니까 누구 하나 돈을 내가지고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야 만들어라고 꼬시도 안 돼요. 그냥 계속 버티니까 그럼 누가 나서야 돼요? 알겠어. 정부가 만들게. 꼭 필요한 거니까 정부가 세금이나 기금을 통해서 만드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공공재라는 뜻을 이해하면 돼요. 아, 공공이 다수가 쓰는데 정부가 만드는 재화다. 이 공공재의 특징은 이런 게 있더라. 비경합성, 경쟁하지 않고 빗자가 들어가야 돼. 빗자가. 돈을 안 내도 배제하지 못하는 비배제성이 있더라.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돈 안 내고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나요. 돈 안 내고 자꾸 이용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시장에 맡겼더니 이게 공급이 되냐 안 되냐예요.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적게,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만들어진다를 과소생산된다. 그래서 누가 만든다? 정부가 만든다라는 재화인 거예요. 이걸 공공재라 그래요.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져야 시장이 잘 돌아가는데 이런 두 개의 성질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는 게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공재는 자, 여기 공원 잘 생각해봐요. 외부 효과를 일으킬까요? 우리 집 앞에 공원, 좋은 공원 들어오면 집값 올라가요? 그렇죠. 좋은 영향 받으니까. 그래서 공공재들을 다 보면 다 필요한 거다 보니까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공재는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맞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자, 공공재에서 나오는 문제는 딱 답을 찾는 데 필요한 단어는 4개예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로 인해서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많이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 과소생산되더라. 자, 이게 공공재라는 거고. 자, 외부 효과를 한번 보죠. 그리고 선배예요, 다. 네,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네. 자, 외부 효과 보죠. 자, 외부 효과는 우리가 이제 첫 강의 때부터 배웠어요. 부부, 연계, 부동성, 움직이지 못한다. 자, 부동산은 옮겨갈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옆에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외부 효과라고 배웠고, 외부 효과는 뭐와 연결됐느냐? 부동산의 특성 중에 부동성이에요. 떼어서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없다 보니까 항상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외부 효과를 좀 더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외부 효과의 정의가 중요해요. 자, 외부 효과란 어떤 주체가, 자, 경제 주체는 누구예요? 민법에서 거래의 주체는 누구예요? 뭐 중국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래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체, 당사자인 거예요. 그럼 경제활동은? 우리 그동안 그렇게 배웠는데 경제활동 누구?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사자인 거예요. 자, 이런 주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이 이제 영향을 미칠 건데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당사자끼리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3자 배웠죠? 민법에서.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제3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대가나 보상이 없어요. 좋은 영향 줬는데도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나쁜 영향 줬는데도 보상을 안 해줘요. 대가나 보상이 없고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뭐 좋은 영향 주려고도 안 했고 나쁜 영향 주려고도 안 했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정의 3개. 당사자에 영향 주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보상이나 대가 있다 없다? 없다. 돈 주지 않는 거예요. 의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좋은 영향을 주면 정의 외부 효과, 나쁜 영향이면 부의 외부 효과. 자, 예를 설명해 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요. 여기에 해당되는지. 어떤 도로가 있는데 5차선이에요. 맨날 막혀요. 맨날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정체돼가지고 막 불만이 너무 많아요. 나라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야. 고가도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막 만들었어요. 2층, 3층 해가지고. 그랬더니 교통이 막 원활해요. 그럼 여기에 소유자는 누구예요? 차 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위해서 정부가 고가도로를 만들었어요. 이게 당사자인데 근데 갑자기
옆에 아파트에 10층에 사는 사람 내가 전에는 1층에 있을 때 시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고가도를 만드니까 밤마다 막 시끄러워서 불편해요. 잠을 잘 못 자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거죠. 고가도로에. 원래 고가도를 만든 건 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교통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주는 걸 이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그러면서 정부가 보상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야, 시끄러졌으니까 돈 줄게 이렇게 해줘요? 돈 줘요, 안 줘요? 돈 안 줘요. 자, 이런 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이건 부의 외부 효과 예고, 정의 외부 효과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양봉업자 알죠? 꿀, 벌 이렇게 채집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양봉업자가 벌을 이렇게 벌통을 놓고서 꿀을 채집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과수원들이 열매가 너무 잘 맺어요. 자, 이건 뭐냐면 벌들이 꿀을 채집하러 갈 때 암술에 있는 꽃가루를 수술에 옮겨 붓는 수분을 일으켜야 수정이 돼서 얘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 일이 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봉업자는 꿀을 채취하려고 여기 왔지, 과수원 잘 되려고 여기 온 건 아니죠.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이 외부 효과는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이건 꼭 부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잘 들어봐요. 남자 여자가 있어요. 사귀고 있어요. 애인 사이예요. 여자가 예쁘게 화장하고 옷도 입고 해서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예쁘게 이제 단장을 하고 남자친구 있는 대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자들이 막 기분이 좋아요. 아, 예쁜 여자 지나가니까. 이거 뭐예요? 의도하지 않게 좋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정의 외부 효과예요. 이런 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백신을 맞았어요. 나 아프지 않으려고, 병 걸리면 안 되니까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근데 이것도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맞았는데 만약 이걸 안 맞으면 나중에 병 걸리면 전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자, 이걸 뭐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에 관련돼서만 배우면 되는 거지 사실 더 넓은 범위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자, 중요한 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돈거래 없었어요. 대가나 보상 없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자,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건 얘예요. 자, 얘가 시장을 통했다, 안 통했다? 안 통했다 그래요. 시장을 통했다는 건, 자, 시장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시장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활동이?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야 되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야 돼요? 가격이 결정되려면 돈 거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서로 사고 팔면서 돈을 지불하고 받고 하면서 적정한 균형 가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시장에서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 거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대가나 보상이 없다 그랬죠. 돈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돈 거래가 없는 걸 우리 학개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라 그래요. 외부라는 말은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얘기예요. 야, 시장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시장 외부에서 나타나는 효과다. 그래서 외부 효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외부에서 나타난다. 시장을 통했다, 안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출제자가 만약에 이런 지문을 많이 내요.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딱 정리하고 있다가 외부 효과란 당사자가 아닌, 경제 주체가 아닌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주면서 보상이나 대가가 없는 시장을 통한 현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앞에는 다 맞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시장을 통한 현상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틀린 거예요.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시장을 통하지 않는 현상을 외부 효과. 돈 거래가 없으면 이건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학개론에서 계속 따라다녀요. 시장을 통했냐 안 통했냐? 뭘로 판단한다? 돈 거래로 판단해요. 돈 거래가 있으면 시장을 통한 거예요. 돈 거래 없으면 시장을 통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 외부 효과를 한번 보죠. 자, 외부 효과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아까 레일리의 소매인력 계산 문제처럼 2년 동안 안 나왔어요. 거의 매해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2년 동안 안 나왔으면 분명히 이제 출제자는 생각할 거예요. 여러 번 시험 문제 낼 때는 야, 이거 중요한데 왜 계속 2년이나 안 냈어? 지금 내야지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내용이에요. 자, 정의해볼까는 일단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영향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야 돼요? 아니면 넓은 사회적인 입장에서 봐야 돼요? 사회적인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사회적인 입장에서 전체에서 좋은 걸 정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그럼 기본적으로 야,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비용, 나가는 돈. 사회가 나가는 돈은 적어야 되고 사회가 얻는 이익은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편익을 이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비용이다 편익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이제 외울 거예요. 예를 하나 볼게요. 내가 집터가 굉장히 넓어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좋은 공간에서 좋은 환경에 살려고 야, 주변을 깨끗이 내가 공원을 했어요. 나무도 많이 심었어요. 나무도 많이 심고 연못도 만들고 이게 막 꽃밭도 이렇게 막 해서 좋게 가꿨어요. 자, 그랬더니 내가 얻는 이익이 100이에요. 100이라는 값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쳐보죠. 자, 근데 이 주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나다니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아니, 나무 심어져 있고 새소리 들리면 이상한 사람들 말고 정상적으로 좋은 거죠. 좋음을 얻는 거예요. 즉 좋은 공기도 좋고 환경이 깨끗하고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으니까 기분 좋은 것도 편익인 거예요. 즉 1이라는 편익을 가져갔어요. 근데 나는 한 사람이지만 여기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1000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 이 1000이 사회를 대변하는 거예요. 1000사람이 하나씩 1씩 얻어가면 총 사회가 얻는 이익은 얼마라고 보냐면 100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이익은 누가 더 크다? 내가 얻는 것보다 사회의 편익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더니 누가 더 좋더라? 사회가 더 좋더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의 외부 효과가 뭐냐 그러면 내 돈을 들여서 사회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돈을 들여서 사회가 좋다. 자, 그러면 비용은 사적 비용도 있고 사회적 비용도 있어요. 내 돈 들였으니까 어떤 비용이 더 크다? 사적 비용이 크다. 사회가 좋으니까 편익은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적 편익도 있고 사회적 편익도 있는데 사회가 좋으니까 어떤 편익이 크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그래서 딱 큰 것만 2개 외우는 거예요. 제가 외우는 암기 코드는 다 크고 좋고 유리한 쪽으로 외워오고 있어요. 즉 내 돈 들여서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가 좋다, 사회적 편익이 큰 거예요. 이게 정의 외부 효과예요. 자, 보통 비용은 생산을 얘기하고 편익은 소비를 얘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건 다음 순환 때 배우도록 하고, 일단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영향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비용이 적고 편익은 커야 되는 거고, 이걸 정확히 따지려면 내 돈 들여 사회가 좋으니까 사적 비용이 크고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크더라. 이렇게 잘 정리해 놔야 돼요. 이해했는데 시험장에 가서 문장을 조금 꼬아놓으면 생각이 멈춰요. 이게 뭐였지? 이게 맞나 틀리나? 자꾸 실수를 하고 와요. 그래서 이런 걸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보면 편하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들도 시험장에 가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때는 생각을 좀 긴장해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암기 코드를 잘 활용해야 돼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크더라. 자, 그러면 개개인 입장에서 보죠. 시장에 있는 개개인들을 보니까 야, 비용은 많이 들어갔는데 편익은, 사적 편익은 작더라. 내가 뭔가 만들려고 했더니 비용은 큰데 편익은 작게 가져가더라. 자, 그러면 시장에서 만들려고 했을 때 적정량, 필요한 양보다 많이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져요. 공공재랑 비슷하네요. 필요한데 적게 만들어지는 거. 아까 공공재도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라 그랬어요. 거의 비슷한 현상인 거예요. 공공재와 정의 외부 효과가.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적정량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더라. 자, 이게 외부 효과 10문제 중에 6, 7번이 답으로 나오는 지문이에요. 좋은 영향을 주는 건데 시장에 맡겼더니 적게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야 돼요. 그래서 야, 좋은 영향을 주는 거니까 좀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져야지. 그럼 자꾸 이제 지원 정책, 유도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주겠다,
세금을 줄여주겠다, 감면시키겠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책으로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라 라고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시장 개입에 아까 공공재 정부가 만들었다, 외부 효과 좋은 건데 안 만들어지니까 만들라고 개입하는 거예요. 자, 이만큼이 이제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이었고, 사회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생겨요. 이기주의 뭔지 알죠? 이기주의. 자,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것들은 꼭 다른 데 가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만 와주세요 라고 하는 유치 현상이 생겨요. 지역 이기주의예요. 좋은 것만 와주세요, 좋은 것만 오라고 자꾸 하는 거, 이걸 핀피 현상이라 그래요. 핀피. 상식적인 거니까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꼭 기억해 놔야 돼요. 핀피. 자, 이 핀피가 P가 플리즈예요.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해서 우리 앞마당에 제발 와주세요, 제발이라는 거예요. 플리즈가. 플리즈 알죠? 플리즈. 좋은 거니까 제발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 와주세요 제발 이렇게 생각하면서 피읍 들어가는 거예요. 피읍. 핀피. 핀피는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것들은 이기주의 현상으로 우리 동네에만 와주세요, 다른 데 가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 동네 꼭 와주세요 하는 현상을 핀피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를 보죠. 자, 정의 외부 효과 반대로 이제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비용과 편익이 나오면 하나 기준을 잡았어요. 우리가 두 개 완벽히 외울 게 아니에요. 하나를 딱 정확히 정리해 놓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정의 외부 효과는 내 돈 들여, 누가 좋다? 사회가 좋다. 그럼 비용은 누가 컸었어요? 사적 비용이 컸죠. 그럼 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는 누가 크다? 사회적 비용이 큰 거예요. 자, 정의 외부 효과는 내 돈 들여서 사회가 좋았어요. 사회적 편익이 컸으니까 이제는 부의 외부 효과는 사적 편익이 큰 거예요. 자, 큰 것들이 이제 반대로 갔고, 자, 나쁜 거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나빠요. 그럼 이해를 좀 해보면 사회 전체가 들이는 비용은 큰 거고 사회가 전체가 얻는 이익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시장에 맡기면 반대로 어떤 현상이냐면 이거 한번 보죠. 시장에 있는 개개인들을 살펴보니까 비용은 적게 들였는데 얻어가는 건 커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개개인들이 많이 만든다, 적게 만든다? 많이 만들겠죠. 적게 들여서 가져가는 게 크니까 개개인들이, 시장에 있는 개개인들이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되더라 라는 거예요. 역시 아까 과소생산처럼 중요한 질문, 이게 답이에요. 나쁜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 맡기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또 누군가 나서야죠. 누가? 정부가. 야, 그만 만들어, 나쁜 거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세금을 무겁게 내리더라.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나오면 당연하지. 정부가 뭔가 이제 규제하려고 하겠지라는 것들이에요. 자, 이게 부의 외부 효과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역시 지역 이기주의가 생기는데, 자, 나쁜 걸 일으키는 건 절대로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돼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는 분명 가야 되는데 우리 동네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기주의예요. 자, 이건 뭐냐면 님비 현상이라 그래요. 자, 이 N자가 낫이에요. not in my backyard라고 해서 우리 집 뒷마당에도 절대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걸 님비라 그래요. 자, not, no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물론 뭐 영어에 이제 문법으로 따지면 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no, 안 된다, not이라고 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N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니은 들어가면 안 된다, 님비. 피읍 들어가면 플리즈, 좋은 거예요. 님비 들어가면 안 된다 하니까 나쁜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고, 자,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첫 번째는 공공재를 배웠고 두 번째는 외부 효과를 배웠어요. 이 배운 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다? 왜, 공, 불, 비, 이렇게 4개 중에서 첫 번째 외부 효과, 두 번째 공공재 이렇게 배웠고, 불안정 경쟁 독과점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더라. 자, 이렇게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한번 보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이제 체력 싸움이 시작돼요. 뭐 지금이야 이제 탱탱 놀다가 이제 시작해서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겠지만 이제 계속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니까 가능한 좋은 것들 많이 사 드셔야 돼요. 공부는 체력이니까. 여자에게는 흑염소가 좋대요. 자, 정부의 개입 보자. 개입 수단. 자, 아까 이제 배웠던 건 정부가 개입하는 기능을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을 나눴어요. 시장의 실패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면 무슨 기능? 정치적 기능. 이렇게 얘기했고, 자, 지금은 이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냐 아니면 간접 개입할 거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다음 중 직접 개입 수단은 몇 개냐, 간접 개입 수단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래서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어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자, 이건 좀 공법과 많이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공법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 학개론에서는 대략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직접 개입이라는 건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부가 직접 하는 걸 직접 개입이라 그래요. 그럼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서 뭘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해요. 시장에서 일어나야 될 일을 수요자와 공급자가 얘가 사고팔고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수요자 역할을 하거나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면 이걸 직접 개입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되는 내용인데 맨 마지막에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분양하는 가격을 규제하겠다, 임대료를 규제하겠다. 자,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답시고 시장의 임대료는 30만 원인데 야 10만 원만 받아, 그 이상 올려받으면 안 돼 라고 규제하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건 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져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직접 개입. 나중에 차차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건지. 얘는 가격을 정하는 거고, 자,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뭐냐면 사회 구성원 다수가 써야 되는 토지를 비축, 저축하는 제도예요. 이걸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토지를 저축해 놓는다, 토지은행이라 그래요. 자, 우리 학개론에서 공기업, 공사가 2개 나와요. 2개.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거 얘예요. 자, 토지은행은 누가 전담해서 하냐면 LH가 전담해서 해요. 자, LH를 한국말로 풀었으면 뭐라 그래요? 자, 한국은 붙여놓죠. 한국이니까 한국, L자가 랜드, H가 하우스. 그러면 한국 토지 주택 공사라 그래요. 우리 시험지에 LH라고는 안 써져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담해서 한다. 다른 거 안 해요. 지자체에서 하지 않아요. 다른 공사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담해서. 자, 미리 땅을 많이 사놓는 걸 공공토지 비축제도라 그래요. 왜냐하면 개발된 다음에 땅을 이제 공공용지로 뭐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소방서, 학교, 뭐 경찰서 이런 거 만들어야 되겠죠. 땅이 필요한데 개발된 다음에 땅이 너무 비싸질 때 이 땅을 사들이면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재정에. 그래서 개발되기 이전에 미리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땅을 대량으로 싸게 사놓는 것을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제도라 그래요. 자, 누가 한다가 가장 중요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담해서 미리 싼 땅을 대량으로 매입해 놓더라. 자, 그럼 얘는 수요자 역할이에요, 공급자 역할이에요? 샀어요, 팔았어요? 땅을 샀어요, 팔았어요? 샀죠? 그럼 수요자 역할이다, 공급자 역할이다? 수요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의 수요자 역할이에요. 자, 여기에서 개발한다, 공급한다, 개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공급자, 개발업자가 공급자예요. 개발한다는 건 토지를 조성해서 건물을 올려서 이걸 분양하는 것을 개발업자가 하는 개발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공급한다, 분양한다, 판매한다, 영어로 마케팅이라 그래요. 이걸 팔아내는 건 공급자니까 이것도 개발업자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학개론의 표현은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발업이나 공급업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은 다 무슨 역할이냐면 공급자 역할이에요. 자, 공영개발 보죠. 공영개발은 주로, 물론 이제 공법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공영개발은 주로 수용 방식을 통해서 좁은 면적에 대해서 정부가 개발을 하는 것을 공영개발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주택이 부족해요. 저소득계층이 살 임대주택이 없어요. 그럼 정부가 딱 나서서 야, 그 지역 내가 수용할 거야. 수용이라는 거 알죠? 정부가 강제로 사들이는 거예요. 강제로 사들여가지고 수용해서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짓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싸게 임대료로. 자, 그러면 공영개발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수용 방식을 통해요. 주로 수용 방식. 자, 수용 방식은 강제성이 크다 작다. 안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팔 수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돈 보상을 조금 해주죠. 땅이 한 평에 100만 원으로 시장 가격이에요. 100만 원으로 거래되는데 정부가 야, 이거 수용할 거야 라고 하면 보상 가격은 시장 가격, 감정평가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줘요. 정부가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해요. 땅에. 자, 그런데 공시지가는 시장가보다 훨씬 낮아요. 평당 100만 원 거래되는데 공시지가는 한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정부가 사들일 때는 50만 원 정도만 보상을 해주고 땅을 사가는 거예요. 강제로. 안 팔 수 없어요. 내가 법에 호소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헌법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토지에 무슨 개념? 공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즉 공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는 거 감안해야 된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땅 사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만들어서 공공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니까 개인 소유주자는 조금 소유권이 침해당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강제로 팔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공영개발을 해서 주로 임대주택을 만들면 이걸 공공임대주택이라 그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뭐냐면 제가 공법 잘 못해요. 자, 이 넓은 지역이에요. 하나의 큰 도시예요. 즉 공영개발은 소규모로 주로 일어나지만 도시개발은 주로 넓은 범위에서 지역, 도시 전체가 일어나요. 여기가 입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데 개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도로도 막 엉망이고 막 여기에 개발되면 좋은데 뭐 웅덩이도 있고 산도 있고 막 집도 막 날림돼 있고 도로도 막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는 주민들의 동의를 다 걷어서 이제 이 계획을 하려면 얼마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이제 공법에 잘 배울 거예요. 자, 동의를 얻어서 정부가 이 지역을 싹 개발을 해줘요. 택지로 싹 바꿔서 인허가 행정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도로를 이렇게 반드시 깔아요. 이렇게 도로를 깐다라는 것을 구획을 정리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구획 정리 사업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시개발 사업이라 그래요. 자, 이때 이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수용 방식이 아니에요. 강제로 정부가 사들여가지고 개발 끝난 다음에 이걸 다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 넓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주로 어떤 방식이냐면 토지를 환지, 돌려주는 거예요. 환지 방식을 취한다라 그래요. 주로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을 취해요. 자, 환지는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학개론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환지. 자, 환지는 뭐냐면 땅을 잠깐 나한테 줘봐. 내가 개발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려줄게. 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개발되기 전에는 땅 가격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땅 가격이 높겠죠. 그래서 원래 요만큼 땅을 가진 사람이 돌려받는 건 얼마큼만 돌려받냐면
요만큼만 돌려받는 거예요. 즉 요만큼 줄어든 비율을 감보율이다, 감보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건 뭐냐면 가격이 동일해요. 개발되기 이전에는 요만큼 땅이었는데 얘는 싼 땅이었고, 개발이 끝난 땅은 비싼 땅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똑같은 만큼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면적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죠. 면적은 줄어들어요. 면적은 줄어들고 땅 가격은 똑같이 돌려줘요. 자, 그러면 요만큼 땅이 남겠네요. 그렇겠죠. 각각 요만큼 땅이 남는 땅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땅들을 보류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땅들은 여기에 필요한 공공용지로 사용돼요. 학교나 공원이나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거 만드는 데 쓰고, 또 남는 땅이 있으면 그 일부를 팔아요. 매각을 해요. 이걸 채비지라 하는데, 매각을 하면 돈이 생기겠죠. 이걸 바탕으로 뭘 하냐면 공사비를 충당해요. 그래서 이런 걸 환지 방식이라 그래요. 자, 학교론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험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환지는 개발된 땅을 재매각하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파는 거예요. 정부가 개발된 땅으로 다시 재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주죠. 돌려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재분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우리 시험에서는 이건 개발된 땅을 다시 파는 게 아니라,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재분배하더라라는 거예요. 개발된 토지를 다시 분배하더라, 이런 걸 환지 방식이라 그래요. 자, 이때 남는 땅을 공공용지로 쓰거나 매각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더라. 자, 그럼 정부의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조금 들어간다? 조금 들어가겠죠. 정부 돈은 많이 쓰지 않겠죠. 저 땅을 팔아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면 되니까. 근데 수용은 어때요? 수용 방식을 택할 때는 땅을 다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물론 다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어차피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재정을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건 수용 방식이에요. 환지는, 그러면 얘는 속도가 느릴까요, 빠를까요? 느려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땅 면적, 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더 해줘, 어째, 뭐 감정가는 어떻게 되냐, 이걸 뭐 여기를 만드냐 안 만드냐 다 동의를 거쳐서 하나씩 하나씩 많은 사람들을 이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돼요. 매우 느린데, 수용 방식은 어때요? 정부가 강제로 싹 사들여가지고 그냥 건물 탁탁탁 짓고 딱 매각하는 거예요. 팔아버리거나 임대주택 만들거나. 수용 방식은 매우 빠르고, 환지 방식은 느리고, 얘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환지는 돈이 적게 들어가고, 이게 기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물론 다음 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긴 할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이것도 개발이니까 요만큼은 공급자 역할, 이건 LH가 사는 거니까 수요자 역할, 얘는 가격을 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시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을 정부가 직접 하니까 직접 개입이라 그래요. 자,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설명할 거예요. 제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 이런 단어를 보고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 그럼 직접 개입이네,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고. 자, 우리가 외울 건 쉬었다 해야 되겠죠? 자, 쉬었다가 간접 개입부터 보죠. 네, 쉬었다가 할게요.